이제 6시 30분 시간이 되었으므로 저희 개혁신당 포럼 주경야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했던 것처럼 개혁신당 포럼 주경야독 철학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자리는 함께 묻고 배우는 자리입니다. 이곳에서는 질문이 먼저이며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답보다 질문, 논쟁보다 경청이 있는 토론을 소중히 여깁니다. 모두가 동등한 참여자로서 발언에는 위기가 없습니다. 모든 질문은 기록되어 사라지지 않고 다음 논의의 출발점이 됩니다. 우리는 말과 태도로 정치를 바꾸고 민주주의를 만들어 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만들어 가려는 새로운 정치 포럼의 모습입니다. 오늘은 에너지 정책의 속사정이라는 주제로 권효재 코르 에너지 인사이트 대표님을 모시고 포럼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대표님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하고 대표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권효재 대표님은 에너지 전환의 현장과 정책을 모두 아우르는 국내 손꼽히는 에너지 분야 전문가입니다.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에서 조선해양공학을 전공하셨고 경영과 에너지 정책까지 학문의 폭을 넓히셨습니다. 하나오션과 미국계 에너지 기업에서 실무 경험을 쌓으셨으며 한국, 중국, 미국을 오가며 중공업과 에너지 산업의 최전선에서 활동해 오셨습니다. 현재는 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에 종사하며 코르 에너지 인사이트를 이끌고 계십니다. 천연가스, 조선해양, 재생에너지, 산업정책 등 다양한 분야를 넘나드는 통찰력으로 LNG와 친환경 선박 연료 교제를 집필하셨고 미국 에너지 석학 사울 그리피스에 져서 모든 것을 전기화하라를 공역하여 국내에 소개하셨습니다. 다수의 언론기구와 강연을 통해 에너지 정책에 대해 명쾌한 분석과 대안을 제시해 온 분이시기도 합니다. 오늘 에너지 정책의 속사정을 주제로 현장 경험에서 우러나온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주실 예정이십니다. 그러면 권효재 코르 에너지 인사이트 대표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에너지 쪽 일을 한 지는 이제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했으니까 이제 한 14년 차입니다. 제가 이제 에너지를 하게 된 거는 원해서 한 건 아니었습니다. 일하던 회사에서 이제 조선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에너지 사업 개발을 하라고 저를 떠밀어 가지고 시작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되었습니다. 세상 일은 예측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측을 할 수 있으면야 다 큰 부자가 되겠죠. 뭐 이렇게 AI 세상에 올 줄 몰랐고 또 이렇게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가 심각해질지 몰랐고 또 이렇게 개혁신당이 중요한 포럼을 만들어서 좋은 일들을 하실 거라고는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에너지 정책도 그런 속 사정이 상당히 강합니다. 이제 에너지라는 게 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사실 에너지 정책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너무나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매일매일 매달 나오는 고지서에 전기 요금이 얼마다, 가스 요금이 얼마다 이런 게 다 에너지에 관련이 있고 지하철 요금, 버스 요금, 우리의 모든 물가도 에너지에 깊이 연동이 돼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기가 있니 없니 AI를 하니 많이 할 정도로 또 사례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정책을 좀 잘못했다가 3년 정도 사람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저도 이제 유럽에 지인이 좀 있는데 이제 한 지인의 실제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잘 사는 사람은 아니고 그냥 평범한 중산층인데 한 해 겨울에 전기료랑 가스 요금 다 합쳐가지고 270만 원이 나왔습니다. 네. 근데 자기는 사정이 좀 낫다는 거예요. 그나마 그거를 집에 난방을 켤 수 있으니까. 근데 난방을 켤 수가 없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두터운 파카를 껴입고 잠을 자기도 했다라는 이제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에너지 정책을 우리가 비판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최근에 이제 대통령께서도 전기 요금에 대해서 이제 왕왕 발언을 하시는데 어떤 사람들은 에너지 정책을 쉽게 얘기합니다. 전기 요금을 낮추고 이렇게 잘 나가는 기업들 전기요금 많이 내게 하면 되지.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저것 손대볼 수 없는 아주 복잡한 덩어리니까 그냥 하던 대로 놔둡시다. 전문가 관료에게 맡기고 정치인은 별 간섭하지 마세요. 이런 입장을 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둘 다 극단이라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에너지 정책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에너지 정책이라는 게 결국에는 나의 일상에서 내가 어느 정도는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나는 전기를 싸게 쓰고 싶으면서 남에게 전기요금을 많이 내라고 할 수는 없고요. 반대로 내가 원하지 않는 시설이라고 반대를 하는데 그것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피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AI 경쟁에 관한 요즘 사정입니다. 다들 이제 AI 잘하자, 우리 미래는 AI에 있다, AI 해가지고 경제를 일으키고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AI를 잘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데이터 센터를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데이터 센터가 국내에 지금 여러 군데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 10개 중에 하나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왜 안 되느냐? 주민들이 반대를 합니다. 왜 반대를 하느냐? AI 데이터 센터라는 게 이제 좀 전기를 많이 쓰는 설비니까 이제 154kV 전선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전선을 당연히 지상으로는 안 넣습니다. 다 지중으로 넣는데 지중으로 넣어도 반대를 하는 겁니다. 전자파 때문에 못 살겠다. 근데 이제 제가 이런 분야에 일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너무 답답한 게 요즘 신도시 개발된 데 가시면은 전선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 송전탑이 아니고 소위 말하는 전봇대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길에 가다 보시면 커다란 쇠로 된 박스가 가끔 몇 개씩 있습니다. 그게 다 변압기입니다. 그 밑으로 다 전선이 지나갑니다. 전선을 지나가며 살고 있는데 전선이 싫다고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설득하러 가면은 뭐 너는 무슨 한전의 앞잡이냐, 너는 뭐하는 놈이냐 하면서 유모차를 끈 엄마들이 막 악을 씁니다. 예. 그리고는 남편하고는 상의합니다. 야, 우리 AI 주에 투자해야지. 전력 반도체 주에 투자해야지. 그러니까 제가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강의할 때마다 항상 강조하는 게 에너지 정책이 복잡하지만 시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만 우리가 나갈 수가 있다. 나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내 새끼 위해를 가하는 거는 뭐 절대 용납 못하겠다 하니까 이거 뭐 돈으로 보상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면 돈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냥 싫다 이거예요. 자기들은 전자파가 많이 나오는 환경에 살고 있으면서 사실 이 핸드폰 전자파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근데 핸드폰만큼 전자파가 많이 나오는 게 냉장고고요. 냉장고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게 전자레인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치면 전자파라는 게 사실 좀 과장된 위험인데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은 정책이 표류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에너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그다음에 이제 민감한 이야기 Q&A 때 다루겠습니다. 뭘 누르면 되나요? 예. 옆으로 이렇게 네. 넘기시면 예. 됩니다. 네. 그 5가지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내용도 있을 것 같아서 어떤 부분은 간략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에너지가 뭐냐? 에너지라는 거는 19세기에 유럽에서 나온 단어인데 물리학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을 때 나온 단어여서 사실 이건 부정확한 단어입니다. 근데 그냥 지금은 쓰고 있고요. 그냥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의 물리적인 실체를 의미합니다. 에너지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로 존재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유용성입니다. 우리한테 얼마나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느냐가 중요하고 에너지는 이제 변환하기 때문에 얼마나 잘 변환이 되고 변환 과정에서 별다른 이제 부작용이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핵심은 전기입니다. 왜 전기가 현대 에너지의 가장 핵심적인 자리를 차지했느냐? 전기는 변환 과정이 간단하고 효율이 높고 간편하고 깨끗합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옛날에 집에 불을 뭘로 켰습니까? 촛불이나 호롱불을 켰죠. 촛불, 호롱불은 굉장히 어둡고 그을음도 많이 나고 뜨겁고 불도 나고 위험합니다. 근데 지금 쓰시는 이 LED 등 같은 것들은 그런 문제가 전혀 없죠. 그리고 얘가 무슨 그을음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소리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매우 이제 간편하게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문명이 발달할수록 전기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에너지 정책의 중심에는 그 전기를 얼마나 많이 만들어서 어떻게 잘 쓸 수 있느냐로 귀결이 됩니다. 우리 인류는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습니다.
1800년대 산업혁명이 시작된 이후에 현재 에너지 총 소비량은 40배가 증가했습니다. 이 그래프에 보시면 맨 밑에는 소위 말해서 이제 전통적인 나무를 떼거나 뭐 가축 분뇨를 말려서 떼는 전통적인 이제 연료인데 1850년대 이후에 석탄이 이제 본격적으로 활용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1900년대 중반 이후에 이제 기름이 많이 쓰였습니다. 그 천연가스는 또 그 한 30년 후에 쓰여서 현재는 석탄, 기름, 천연가스 이 세 가지가 이 우리가 인류가 사용하는 핵심적인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좀 의아하실 건데 뭐 원자력을 막 이야기하고 재생에너지를 이야기하고 하지만 그건 다 사실 부차적인 거고요. 석탄, 석유, 천연가스가 없으면 우리 일상은 단 1분도 돌아가질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게 너무 익숙해서 그런데 주유소에 주유기가 기름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리고 여러분 이 전기 현재 우리가 쓰는 전기의 30% 이상이 석탄 발전기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 석탄이 없으면 전기가 제대로 안 들어오겠죠. 그리고 천연가스가 안 들어오면 집에 난방이 대부분 안 됩니다. 그럼 이 겨울에 차도 안 돼, 전기도 안 들어와, 난방도 안 돼.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라는 거는 이제 이 물과 공기랑 비슷해가지고 있을 때는 이게 귀한 줄 모르는데 없으면 큰일 납니다. 인류 역사상 20-30개 정도 문명이 있었다가 없어졌고 현재 남은 문명은 이제 전 지구가 통합된 문명인데 과거 문명의 대부분이 에너지 문제 때문에 없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캄보디아 앙코르와트를 한번 관광 갔다 오신 분들 계실 건데 앙코르와트를 가면 밀림 한가운데 거대한 목조 유적, 석재 유적이 남아 있잖아요. 어떻게 이걸 만들었을까? 왜 이걸 없어졌을까 하는데 없어진 가장 큰 이유가 그 시대에 그 거대한 도시를 돌리려면은 이제 에너지 공급을 해야 되고 그 당시엔 대부분 이제 목재를 썼습니다. 목재를 쓰거나 숯을 만들어 썼는데 너무 도시가 커지면 목재를 갖고 오는데 필요한 거리가 너무 멀어집니다. 너무 멀어지다가 어느 임계점을 지나가면 이 홍수나 전염병으로 한번 이 네트워크가 무너지면은 복원을 못 합니다. 그러면 도시가 붕괴되고 사람들이 다 떠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마야 문명이니 크메르 문명이 이런 것들이 그런 식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끊기면 상상의 시나리오를 이제 어떤 사람들이 돌렸는데 석탄, 석유, 가스의 공급이 만약에 1년 동안 중단된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1년 후에 전 지구 인구의 30%가 사라집니다. 네, 왜냐하면 서로 살기 위해서 그 자원을 확보하게 전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에너지 정책의 가장 중요한 1순위는 뭐냐? 안정적인 공급입니다. 안정적 공급.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정책에서 위험한 시도는 뭐냐? 이 근간을 너무 쉽게 흔들려는 시도. 이것이 위험합니다. 뒤에 유럽 사례 말씀드리겠지만 에너지라는 것은 물, 공기와 마찬가지로 없으면 큰일 나기 때문에 안정적 공급이 중요하다. 요즘은 이제 전기 끊기면 큰일 납니다. 왜냐? 대부분의 아파트가 전기 펌프로 물을 공급받기 때문에 전기 끊기면 물이 안 나옵니다. 그럼 물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물을 구하러 편의점에 가야 되는데 엘리베이터가 안 움직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노약자들은 나가지도 못합니다. 실제로 지진이 나면 시뮬레이션을 많이 하는데 지진이 나면 노약자들이 일주일 안에 30-40% 사망을 하세요. 왜냐? 전기가 끊기는데 전기 복원이 안 되는 거예요. 전기가 복원이 안 되면 그 많은 서울 대도시의 그 많은 고층 건물을 사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내려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거대 도시가 전기의 안정적 공급에 절대적으로 의존을 하고 있고 이게 끊기면 큰일 난다. 그래서 전력 에너지는 안정적 공급이 절대 중요하다. 두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효율이 향상되면은 에너지를 적게 쓰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반대입니다. 효율이 향상되면 에너지 가격이 싸지고요. 가격이 싸지면 더 많이 쓰는 게 인간의 탐욕입니다. 자, 여러분이 저도 뭐 나이가 그렇게 많은 세대는 아닙니다. 이제 내일이면 50이 되는데 제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 저희 부친께서 처음에 승용차를 사셨어요. 그래서 야, 우리 온 가족이 이 차 한 대면은 부러울 게 없다 생각했는데 요즘은 이제 저하고 아내하고 가끔 실랑이를 합니다. 저는 이제 딱 둘이지만은 차 한 대 갖고 안 되겠다.
차를 너만 쓰냐? 나도 써야겠다. 근데 당신이 갖고 오면 나는 필요할 때 어떻게 해? 막 이러는. 그러니까 요즘은 아파트 단지 보면은 이제 주차 대수가 세대당 1.5대에는 넘어야 이건 좋은 아파트구나 하는 거고, 고급 아파트는 뭐 2대 이상 공간을 마련하죠. 근데 생각해 보면 미국 같은 데 가면은 이제 2대 갖고 안 되고 4인 가족의 차가 4대인 거예요. 왜 그러느냐? 사람들은 더 편리함을 원하고요. 더 편리한 생활을 하려면 에너지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극단적인 환경론자들의 오류가 뭐냐면, 효율을 개선하고 좀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덜 편리한 생활을 하면 지구도 지킬 수 있지 않습니까? 주장하는데, 지금까지 그러한 주장이 주류가 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고요. 제가 단언컨대 주류가 될 가능성도 없습니다. 인간의 본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네. 사람은 그 누구나 더 나은 삶을 원합니다. 더 편리한 삶을 원하고, 이것은 한도 끝도 없다. 즉 우리는 앞으로 에너지의 형태가 바뀔 뿐 더 많은 에너지를 앞으로 더 많이 쓸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이 중요한데 더 많은 양을 공급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또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제 실증을 해보면은 에너지를 선진국이 후진국보다 많이 쓰는데 그게 한두 배가 아닙니다. 많게는 20배, 30배 더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은 뭐냐? 에너지를 후진국 사람들보다 20배, 30배 더 쓴다. 방글라데시 사는 한 사람이 하루에 석유로 환산했을 때 약 0.6리터의 기름을 쓰는데요. 노르웨이 사람들은 하루에 한 30리터의 기름을 씁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에너지를 우리는 이제 공급을 할 준비를 항상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섣부른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이제 뭐 기술이 발달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앞으로 에너지가 넘쳐가지고 에너지 가격이 떨어지고 에너지의 공급은 문제가 안 될 거야. 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 재생에너지를 너무 열렬하게 주장하시는 분들 중에 재생에너지는 연료가 공짜니까 앞으로 가격이 0에 수렴할 거고 공급 문제는 없다라고 하시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에너지의 종류와 관계없이 인간의 탐욕을 이길 수는 없다. 네. 코리아는 없고요. 이제 사실 냉정하게 얘기 드리면 외국에서 한국에 대한 어떤 분석할 때 한국 잘 안 놓고요. 일본 옆에라 보시면 됩니다. 일본 근처에 있다 저희는. 한국의 현실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에너지 빈국입니다. 우리는 이제 전 세계랑 평균이 똑같게 사용하는 에너지의 81%가 화석연료인데, 화석연료란 이제 석탄, 석유, 탄원가스죠. 근데 우리는 특이하게도 우리가 쓰는 에너지 중에 93%를 수입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는 이제 약간 정치적인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이제 한미 동맹의 중요성, 뭐 미국에 서야 되느냐, 야 중국은 어떻게 할 거냐, 뭐 독자적인 노선을 걷자,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중요한 기반 이 베이스가 있는 게 93% 수입하는 에너지의 99%가 배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99% 배로 우리가 에너지를 수입하는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배의 안전을 누가 지켜줄까요? 네, 미국입니다. 미국. 뭐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어요. 옛날에는 해적이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옛날에는 막 그 중요한 화물선 하나 가면은 이제 화물선 자체도 무장을 하거나 그 나라 이제 해군이 같이 따라다녔는데, 지금은 그런 개념 자체가 없죠. 우리나라 해군은 우리나라 안에서만 대부분 작전을 합니다. 그리고 대양에 막 수천 척의 화물척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 다 미국이 안전을 지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엄연한 현실이고요. 만약에 우리가 독자적으로 우리가 알아서 할게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걸 다 우리가 지켜야 돼요. 그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현실적이지도 않은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미국이 뭐 약탈을 하니 뭐 나쁜 놈들 3,500억 달러를 털어가니 막 이런 말들을 하는데, 말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현실에서 93% 에너지를 수입하는 현실에서는 우리가 큰 소리를 치는 데는 한계가 있겠죠. 현재 우리는 이렇게 에너지를 많이 수입하는데 여기에 대한 경각심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이제
개혁신당의 이제 개혁신당의 뭔가 좀 개혁신당을 위한 메시지를 뭘 할까 준비하다가 첫 번째 정당으로서 정책을 펼침에 있어서 공급의 안정성을 중시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수입을 낮춰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국가적인 과제인데, 유럽은 왜 최근에 급속하게 이제 쇠퇴하거나 혹은 이렇게 러시아에게 뻥뻥 당하고 있느냐? 유럽은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그런데 수입 의존도를 낮추다가 다시 높였습니다. 어떤 이유로. 그러다가 이제 믿었던 그 에너지 공급처인 러시아가 본인들을 이제 완전히 척을 지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근데 우리도 현재 보면은 기름도 수입하고 석탄도 수입하고 가스도 수입하고, 세계적으로 이런 나라가 없어요. 예, 사실은 일본, 우리나라, 싱가포르, 대만 정도거든요. 그럼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네 나라가 다 잘 사네? 수입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요? 역사를 길게 봐야 됩니다. 긴 역사에서 이렇게 핵심적인 자원을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는 몇십 년 단위로는 잘 살 수 있는데 100년 단위로 가면 잘 산 나라가 거의 없어요. 약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누군가 우리 바다를 다 포위해 버리고 우리를 굶겨 죽이려고 하면은 우리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을 이제 에너지 안보 비용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의 계산은 지금 모든 정책에서 다 빠져 있어요. 근데 이건 넣어야 돼요. 그래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에너지 전환이라는 것을 단순히 환경적인 주제로만 보면 안 됩니다. 에너지 전환의 중심은 수입 의존도를 낮추는 거고, 그 낮추는 의존 핵심은 햇빛과 바람인데, 햇빛과 바람은 누가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전환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과도한 에너지 안보 비용을 낮추자. 근데 에너지 안보 비용은 우리가 그동안 지불을 안 했어요. 지불을 안 하고 편하게 살아왔는데 앞으로 이 비용을 고려해야 될 시점이 매우 빨리 다가오고 있다. 미스터 트럼프가 가속화시키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책적 논의에서 이제 저는 이제 민주당과 국힘 의원들과도 두루두루 교류를 합니다. 이제 재밌는 거는 민주당 의원님 요청 자리에도 비슷한 강의를 하고 국힘에서 비슷한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항상 이제 제가 그 Q&A 시간에 듣는 게, 어떤 당에서는 이 그래프의 밑에 나라 사례를 들으면서 우리나라도 뭐 노르웨이나 스위스나 프랑스처럼 스페인처럼 할 수 없느냐 그러고, 또 어떤 분들은 프랑스처럼 할 수 없느냐, 스웨덴처럼 할 수 없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제 답은 뭐냐? 그들은 그들이고 우리는 우리다. 왜냐하면은 이제 에너지 정책을 설명하려고 하면 복잡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럼 내가 이제 대중들한테 임팩트 있는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제일 간단한 게 뭡니까?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많이 써먹었던 게 이제 독일입니다. 독일 제조 강국, 분단국, 나라 별로 안 커. 근데 독일 재생에너지 열심히 해가지고 선진국이잖아. 우리도 독일 합시다. 네, 그런 분들이 이제 계세요. 어떤 정치인들, 뭐 전문가들. 또 어떤 분들은 반대로 프랑스 사례를 끌어와서, 야, 프랑스처럼 우리도 원전 많이 하자. 원전 강국이 되자. 프랑스 원전 비율 엄청 높은데 잘 돌아가잖아. 얘기하십니다. 저는 그 둘 다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들은 그들이고 우리는 우리고, 발전의 궤적, 주어진 상황, 여건 다 다르기 때문에 남의 나라에게 끌어와서 얘기할 필요 자체가 없다. 굳이 남의 나라를 끌어올 거면 우리는 사례가 뭐냐? 일본입니다. 우리랑 제일 비슷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보다 고령화 문제를 20년 먼저 겪었고, 경제가 정점을 찍고 안정적으로 쇠퇴란 말은 좀 그렇고 관리한 상황이 된 지 15년이 넘었죠. 저는 이제 우리도 높은 가능성으로 그런 궤적을 갈 걸로 보는데, 그러면은 일본 사례를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일본은 어떻게 에너지 비용을 관리했고, 어떻게 전환을 했고, 어떻게 과도한 해외 의존도를 직면하고 처리했는지를 봐야 되지, 독일이니 스페인이니 이런 얘기를 들어본들 큰 의미가 없다 생각합니다. 에너지 정책의 가장 어려운 점은 결국 에너지 정책 다루다 보면 첫 번째는 경제성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에너지 너무 비싸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가격을 적당하게 맞춰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공급을 절대적으로 공급에 부족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가격도 싸고 공급도 풍부한 에너지가 있습니다. 지구상에 넘쳐나요. 사람들이 그걸 쓰면 되는데 요즘은 잘 안 씁니다. 그게 석탄입니다. 석탄 싸고요. 네, 석탄은 무슨 저장 문제도 없습니다. 그냥 야적하면 그만이고요. 뭐 아직도 석탄 전 지구적으로 몇백 년 쓴 물량이 있지만 이제 쓰지 말자고 합니다. 왜냐? 환경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싸고 풍부한데 환경도 좋은 에너지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런 에너지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균형을 잡아가면서 특정한 시기에는 특정한 게 더 중요해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기에는 가격이 너무 비싸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2022년 3년에 유럽이 이 문제가 있다 보니 유럽이 그전에는 환경 중심으로 정책을 펼치다가 갑자기 그거 다 좀 보류하고 야 가격 낮춰라고 돌아섰습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은 이제 비판합니다. 야 유럽이 그동안 환경 중심으로 가다가 이제 자기들이 좀 오류가 있었구나 하고 참여를 하고 현실 돌아섰구나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균형을 잡아가는 것뿐입니다. 반대로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위기가 닥치면은 경제성이고 환경이고 다 무시하고 공급에 다 올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점을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정당으로서 제가 이제 또 권고시켜 드리고 싶은 거는 단일 기술로는 이 세 개를 다 맞추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믹스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믹스를 함에 있어서 무슨 이제 기술적 문제가 있느냐? 가스 전문가를 데려오면은 가스를 하자 그러고요. 원자력 전문가를 데려오면 원자력 하자 그러고 뭐 재생에너지 하는 사람은 재생에너지 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특정 분야 전문가를 데려와서 백날 얘기를 들어본들 무슨 말인지 답이 안 나와요. 왜냐? 그들은 자기의 이해관계를 믹스 안에서 포션을 늘리기 위해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상위를 봐야 돼요. 믹스를 구성함에 있어서 어떤 믹스의 균형을 어떻게 잡아가야 될 거냐.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지금 전력 생산량으로 원전은 31%고요. 재생에너지는 9%거든요. 그럼 균형으로 봤을 때 누가 많습니까? 원전이 많죠. 근데 원전하는 사람들 주장합니다. 안 돼. 50% 늘려. 60% 늘려. 그러면 이게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균형이 맞는 생각일까요? 아니죠. 그래서 그 이슈를 가지고 원전하는 사람한테 물어본들, 재생산에 물어본들 현명한 답은 아니고 그걸 떠나서 더 상위에서 그냥 뭐가 더 균형에 맞을까를 봐야 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특정 기술의 비중이 너무 높아지면 위험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우라늄도 우리가 다 수입을 해요. 사실은 우라늄을 우리가 정광을 수입해가지고 가공을 해서 가공도 우리가 이제 못합니다. 한미 원자력 협정 때문에. 그래서 그 가공을 외국으로 보내는데 그 가공 공장이 프랑스랑 러시아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러시아 거를 썼다가 이제 앞으로 못 쓸 것 같아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라늄 해결로라는 것도 우리나라에 갖고 오면 2년을 쓸 수 있으니까 좀 낫지만 그것도 수입이에요. 근본적으로. 근데 만약에 원전 비중 왕창 늘렸는데 우라늄 원료 수입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답이 없죠. 그래서 믹스라는 말에 숨은 가정이 있습니다. 어떤 하나의 에너지원이 아무리 좋아도 40% 넘기면 안 돼요. 그게 기본적인 이 세계의 상식인데 죄송한 얘기인데 정치인 입에서 그런 말이 한 번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특정 원이 40%를 넘지 않도록 해야만 비상시에 관리가 됩니다. 비상시에. 그래서 석탄을 버리자 이런 말은 사실 좀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필요하면 비중을 줄일 수는 있는데 쉽게 기한을 정해놓고 우리는 언제까지 이걸 버리겠습니다 하는 거는 우리 스스로 카드를 이제 좀 던지는 거니까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핵심적인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였고요. 그 다음부터는 좀 편안하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에너지 정책에서 이 세 가지 트릴레마 중에서 요즘은 이제 이 환경과 기후가 많이 강조됩니다. 그래서 환경과 기후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왜 이걸 강조할까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장을 이해를 해야 여러분이 이제 토론을 할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다 아시는 내용일 건데 CO2 농도가 높아지기 때문이에요. 근데 많은 특히 이제 그 빨간 색깔을 한 당의 지지자들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부인합니다. 뭐 온갖 희한한 유튜브들이 많던데 이건 뭐 뻥이야, 뭐 좌파 선동이야, 뭐 자연 현상이야, 우연이야, 뭐 오만 얘기가 다 나오는데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그런 주장이 그러니까 지구가 뜨거워지는 것도 사실이 아니고 지구가 뜨거워지는 이유도 인간 활동과 관계가 없다라는 것이 입증되면은 그 사람이든 그 단체든 즉시 노벨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지구를 구원하는 사람이에요. 제발 그런 사람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죠. 그걸 뭘 의미할까요? 그건 사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럼 지구가 뜨거워지는 게 이제 사실이면 뭐가 문제냐? 뭐 지구가 뜨거워져서 뭐 어쩌라고 이런 이제 말씀들이 나오는데 이 표는 이제 흔히 못 보셨을 표 같아요. 지구의 역사를 길게 보면은 몇백만 년 단위의 역사가 있고 몇십만 년 단위의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몇백만 년, 몇천만 년이라는 그런 어마어마한 시간대에서는 지구는 뜨거워졌다가 차가워졌다 했습니다. 공룡 시대의 지구가 지금보다 5도 더 높았어요. 온도가 평균 온도가. 그리고 이 몇백만 년, 몇천만 년 사이클 중에 소규모 사이클로 지구는 차가워졌다가 뜨거워졌다 했습니다. 그래서 빙하 사이클은 10만 년 단위고 엄청나게 그 지구 온도 자체가 바뀌는 건 몇천만 년 사이클인데 지금 지구가 무슨 일을 겪고 있느냐? 지금 이곳 돌고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여기서 이탈해가지고 일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지구의 이 지구 시스템의 자기 평형 메커니즘은 지구가 A점에 있다가 B점으로 갔을 때 알아서 돌아와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얘가 어떤 특정한 그 기온 때를 넘어가면은요 CD로 바로 가요. 아주 빨리. 그게 문제의 본질입니다. 그 아주 빨리라는 게 100년이라 그래도 이 몇천만 년 단위랑 100년 비교하면 찰나잖아요. 생태계가 변화하고 적응을 하려면 적어도 200년, 300년이 필요한데 200~300년이 아니고 그보다 더 짧은 시간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면 현존하는 생물 대부분이 죽고 그 99%가 죽고 나머지 1%가 새로운 생태계를 형성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생물학 용어로 대멸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다 죽는 건 아닌데 공룡들도 몇백 년 사이에 다 죽었어요. 그리고 포유류가 살아남아서 지구를 이제 차지했죠. 그래서 이제 이 기후 위기를 깊이 공부하고 여기를 딱 이것을 팩트로 이해하는 순간 세상이 다르게 보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구가 B에서 C, D로 간다는 얘기는 뭐냐? 아까 말씀드린 에너지 공급 체계, 우리의 식량, 뭐 통신, 모든 인프라가 기능을 못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99% 확률로 대전쟁이 나고 현존하는 인류의 90%가 죽습니다. 이거는 뭐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결과가 다 똑같아요. 먹을 게 없는데 뭐 어떡하란 얘기예요. 서로 남은 식량 자원을 갖고 다투다가 아기다툼이 벌어지고 전쟁이 나는 결과가 예상이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B에서 C로 가지 않게 막아야 된다라고 동의를 하고 노력하는 것이 기후 위기 대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이거보다 세상에 중요한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걸 못 막으면 전 인류의 90%가 죽으니까 막을 수가 없는 일, 너무나 무서운 일이니까. 그래서 그런 신념을 가진 사람들은 현행법 이런 거 안 중요한 거예요. 현행법이 뭐가 중요하냐? 찌릿 하다가 다 죽는데. 그래서 그런 신념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를 갖고 상대방의 정책을 좀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녹색당 같은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자본주의의 기본을 무시하네, 뭐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네 하는데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이 얼빠진 사람을 보이는 거죠. 아니 저러다 다 죽는데 저희 지금 뭐 하고 있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B점과 C점을 통과하는 게 과연 몇 도냐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현재 많은 과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는데 보수적인 의견은 이걸 2도라고 봅니다. 2도 안에서 억제를 해야 지구가 완만하게 돌아온다. 근데 만약에 CD로 넘어가면은 심각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런 내용도 넘어가고요. 근데 이제 전 세계 과학자들이 유엔이 이제 이 문제를 인식한 건 30년 전이고
5년에 한 번씩 이제 보고서를 냅니다. 6차 보고서까지 나왔는데 결론적으로 현재 상황에서는 2도 달성 못한다예요. 지구는 산업화 시대보다 2도 이상 높아질 가능성이 현재는 95% 이상입니다. 예상은 3도예요. 3도. 3도가 지구가 뜨거워진다. 그럼 3도가 뜨거워지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국지적으로 특히 위도가 높은 지역은 온도가 3도가 아니고 그 2배 이상 올라갑니다. 6도, 7도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빙하가 녹고 얼음이 많이 녹아서 해수면이 상승하고요. 지구 기후 패턴이 다 흔들리게 됩니다. 지구 기후 패턴이 흔들리면 어떤 지역은 극심한 가뭄이 오고 어떤 지역은 비가 엄청 오는데 비가 많이 올 지역은 지금의 사막이 비가 많이 올 거고요. 지금 지구의 곡창지대 4군데가 있는데 여기가 다 건조 지역이 이미 건조 지역인데 거기가 비가 더 안 오게 돼서 농업 생산량이 이대로 가면은 30% 이상 줄어들게 됩니다. 인구는 느는데 더 많은 인구가 고기를 먹고 더 많은 식량을 소비하는데 식량 생산이 줄어들면은 엄청난 이제 어려운 일이 발생할 수 있죠. 그리고 뭐 잘 아시다시피 극한 기후라는 게 이제 너무 빈번해집니다. 오른쪽 사진은 2024년에 스페인 발렌시아 지역에서 하루에 비가 400mm 왔어요. 여러분이 이제 정부에 이런 재난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현행법상 비는 시간당 70mm, 그다음에 하루로는 150mm까지만 감당하게끔 설계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그 이상 비가 오면 보험사도 보험을 안 해줘요. 왜냐하면 그건 상정 범위를 넘어간 거니까. 근데 이미 하루에 군산에는 시간당 146mm 비가 왔고요. 그 영상 보시면요, 물이 그냥 차올라요. 네. 근데 지금 우리가 서울에 이런 비가 안 온다고 누가 장담하겠어요? 서울에 이런 비가 내년에도 올 수 있고 그 다음에도 올 수 있는데요. 이런 비가 한번 오면 어떻게 되느냐?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게 돼요. 엄청난 피해. 몇십조 단위의 피해. 그 돈을 언급할 필요 없이 이런 사진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서울 한복판에. 발렌시아는 지금도 이거 복구를 하고 있어요. 재밌는 게 발렌시아라는 지역이 좀 보수적인 동네인데 이 일이 있기 전에는 스페인 정부의 연방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후 정책에 대해서 좀 비판적이었다가 이 일이 있은 다음에 가장 열렬히 지지하는 동네가 됐어요. 이런 일을 겪고 나면 이게 남일 같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당으로서 개혁신당이 이 문제를 과학적인 입장에서 정확하게 인지하셨으면 좋겠다. 즉 기후 위기는 무슨 선동도 아니고 소설도 아니고 현존하는 위기인데 이 위험이 좀 까다로운 게 뭐냐? 이것은 확률적인 위협이에요. 서울에 그런 폭우가 오긴 올 텐데 언젠가는 오긴 올 텐데 이게 내년에 올지 내후년에 올지 10년 후에 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다고 그걸 지금 막자고 서울에 그러면 어마어마한 하수관을 설치하자? 예산이 나오겠습니까? 그거보다 쓸 게 얼마든지 많은데. 그런데 그러다가 이런 비가 오면 그때 가서 다 서로 블레임을 하겠죠. 너는 뭐 하고 있었느냐? 왜 예산을 안 책정했느냐?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은 돈 있는 사람들은 일부러 이제 지대가 높은 데 집을 삽니다. 요즘 미국의 유행이 높은 지대의 집이 인기예요. 더 이상 바닷가에 집을 안 짓습니다. 변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에너지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 전환이라는 것은 화석 연료를 적게 쓰자라는 거고요. 답은 이제 이론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석 연료를 적게 쓰니까 풍력, 태양광을 많이 쓰거나 원자력을 많이 쓰거나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 전기를 더 많이 쓰거나 복잡한 게 아니고 이제 전기차를 많이 쓰는 거죠. 전기차 같은 걸로 바꾸고 등등등을 해야 되는데 이게 다 뭐냐? 다 돈이에요, 돈. 다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의 행동과 수요를 관리해야 되는데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쉽게 말해서 비행기 적게 타야 되고 SUV를 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선생님 웃으시는데 그게 아주 정확한 반응이세요. 기후 위기라는 게요. 무슨 세련된 어떤 말로 되는 게 아니고 결국 내 행동이 바뀌어야 되는데 제가 간단한 퀴즈를 낼게요. 여러분이 이제 1년을 사시면은 여러분의 행동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364일 낸 거하고 여러분이 미국을 가기 위해서 비행기 한 번 탄 것 중에 뭐가 더 많느냐?
미국 갔다 오신 게 더 많아요. 예, 온실가스 배출이. 그래서 이 국제기구에서 이 보고서에서 뭐라고 권장하냐면은 우리가 2050 탄소 중립 달성하려면 꼭 필요한 해외 출장 1년에 한 번, 그리고 해외 여행 1년에 한 번을 전 지구 사람이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난리가 났죠.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비행기 없으면 뭐 친척집도 못 가잖아요. 나라가 크니까. 그게 말이 되냐 이런 거죠. 유럽 사람이 이제 미국 사람을 비웃었어요. 아, 너네는 고속철도를 깔면 되지. 왜 비행기를 타냐? 근데 미국은 이제 고속철도를 깔려고 하니까 자동차 회사가 로비로 막아요. 예, 철도가 생기면 차가 안 팔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막 얽히고 설켰는데 에너지 전환은 나이스 토킹은 쉬운데 실천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이해관계자들이 상처를 받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에너지 전환을 담론으로 멋있게 얘기하라 그러면 다 얘기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의 진정성이 있느냐 없느냐 별로 없어요. 그나마 최근에 제가 볼 때 이제 진정성 있는 사람이 이제 장관을 하고 계시는데 김성환 장관이. 왜 김성환 장관이 진정성이 있느냐? 본인이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것을 금지시킨 처음이에요. 그분이. 예, 김 장관은 이거 안 써요. 잘 보시면 사진에 다 텀블러 쓰거든요. 그게 아주 기본이에요. 기본 사실은. 예, 그리고 본인이 전기차 탄 지 오래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기본을 하는 분이 이제 공직자로서 그런 자리에 이제 들어선 거거든요. 그만큼 힘든 일이에요. 이거는. 아무도 안 좋아해요. 실제 깊이 들어가면 불편하니까. 그래서 에너지 전환을 이야기할 때는 문제는 실천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많은 전기를 써야 되고요. 전기차를 많이 쓰십시오. 왜 그러냐? 전기차가 연료 비용이 참 적게 듭니다. 저도 전기차를 쓰고 있는데 서울 부산 왕복했더니 이제 전기차 충전비가 3만 원 들더라고요. 휘발유차 치면 얼마 들까요? 거기는 한 20만 원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은 돈을 아끼는 거지만 이게 전 국민이 다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석유 수입하는 양이 확 줄어드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에너지 수입을 많이 한다는 게 왜 우리한테 참 문제냐? 뭐 안보라는 측면을 떠나서 대한민국 5,200만 인구가 식량의 85%, 에너지의 93%를 수입에 의존하니 이게 어떤 생존의 문제를 갖고 오느냐? 우리는 달러가 없으면 나라가 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에너지와 우리가 원하는 식량을 갖고 오려면 아무리 세종대왕님과 그 지폐를 갖다 드려도 외국에서는 거들떠 보지도 않죠. US 달러를 갖고 오라 이거예요. 아니면 금을 갖고 오든지. 근데 그럼 우리가 US 달러를 벌어야만 우리는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언제까지 이걸 해야 되느냐? 우리가 무역 흑자를 언제까지 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은 뭐 경제가 쇠퇴할 수도 있고 무역 흑자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팔 게 더 많은 거잖아요, 외국에. 근데 우리는 구조적으로 항상 팔 게 많아야 됩니다. 우리가 무역 적자가 심해지는 순간 우리는 식량과 에너지를 못 갖고 와요.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고 이미 올해 이 문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게 원화 가치가 25% 떨어졌잖아요.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지금 에너지랑 식량 가격이 20%, 5%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원화 가치를 잘 방어를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생존에 뭐 경제적으로 그게 무슨 누가 손해를 보고 득을 보고 문제가 아니고 경제적으로 떠나서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슈입니다. 에너지 전환은 현재는 태양광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양광은 지난 10년간 원가가 6분의 1 이하로 떨어진 이제 그런 기술입니다. 그리고 ESS, 그러니까 에너지 저장 설비도 가격이 10년 동안에 5분의 1 떨어졌는데 이것을 주도한 것은 중국입니다. 그럼 왜 중국이 이걸 이렇게 주도했을까? 뭐 넘어가겠습니다. 잠깐만 일단 그거 먼저 말씀드리고 할게요. 네, 중국이 에너지 전환을 주도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중국의 근본적인 약점 때문입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단일 국가와 대륙으로는 중국이 가장 많이 에너지를 수입합니다. 네, 가장 많이. 그 지위는 놀랍게도 한 15년 전에는 미국이었어요. 그리고 대륙으로 보면 유럽이 더 에너지 수입 많이 하고 있었는데 단일 국가는 미국이 에너지 수입을 제일 많이 하다가 드라마틱하게 이 비중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은 에너지 수출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패권이 사실은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중국은
에너지를 수입하다 하고 있고 이 에너지가 석유와 천연가스, 석탄 다 수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중국 경제가 대단해 보이지만 그 밑에는 좀 허약한 측면이 있다. 중국이 에너지 수입이 막히면 중국 경제도 휘청거릴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중국은 에너지 수입을 줄이기 위해서 사생결단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재생에너지 설비 투자를 하고 있고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중국은 현재 가장 빠른 속도로 원전을 늘리고 있습니다. 건설 중인 원전까지 포함하면 중국이 전 세계에서 제일 많아요. 110기가 있고요. 그게 다 대부분 이제 중국의 동쪽 해안에 있고 바람을 타고 이제 사고가 터지면 우리나라와 일본으로 방사능이 날라오게 돼 있는데 중국이 뭐 그런 거 신경 쓰겠습니까? 중국의 계획으로는 향후 원전을 200기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그래봐야 중국이 사용한 에너지의 일부밖에 감당을 못하는데요. 잠깐 돌아와서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낙관적으로 태양광과 풍력과 이런 것을 기반으로 이 회색은 없어지고 이런 노란색 밝은 노란색으로 에너지 시스템이 바뀌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만은 사실 이것은 좀 쉽지 않은 스토리입니다. 왜냐? 첫 번째는 막대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전환을 하려면은 GDP의 3% 정도를 30년간 투자를 해야 됩니다. 전 세계 다. GDP 3%라는 게요. 우리나라 국방비가 GDP 한 3%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방비만큼을 매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까지 하고 있는 나라가 딱 하나 있어요. 그게 중국입니다. 중국만 이렇게 하고 있고 나머지는 아무도 이렇게 안 하니까 사실은 이제 이렇게 될 가능성은 좀 떨어지는데 여기서 이제 무서운 점이 있습니다. 중국은 이렇게 GDP 3% 이상의 에너지 전환 투자를 10년째 하고 있는데 중국은 10년 더 하고 앞으로 나머지 나라는 이렇게 안 한다. 그러면은 그 이후에 에너지 슈퍼파워로서의 중국을 따라잡을 나라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측면에서 보면은 중국의 에너지 슈퍼파워로서의 가능성이 현재 매우 높다. 매우 높다. 그리고 중국이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지금의 약점으로 약간 이웃나라 눈치를 보고 있는데 그 약점이 해소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볼 때는 이제 청나라 때 한중 관계가 재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왜냐하면 거칠 게 없으니까. 거칠 게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의견이 갈립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도 빨리 이 길로 가야 된다라고 보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을 결사적으로 막는 입장인 거죠. 화석연료를 더 쓰자, 더 써야 된다. 그게 트럼프 대통령이 바보가 아니에요. 그 사람도 이런 이슈를 다 압니다. 근데 왜 그런 주장을 하느냐? 미국의 입장에서는 화석연료를 더 써야 중국의 에너지 슈퍼파워로서의 길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더 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한 거고. 그래서 에너지 정책은 요즘은 에너지 정책과 안보가 이렇게 딱 붙어버렸어요. 그래서 에너지 정책을 다루실 때 안보적인 고려를 꼭 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뭐 이제 중국만 열심히 하니까 아직 그 변화는 상당히 느려서 초록색 같이 완만하게 현재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면은 에너지 전환은 한 2100년 정도에 완성될 것 같다. 2100년 되면은 지구 평균 기온이 한 3도 정도 올라갈 것 같다. 그러면 그 사이에 지구에 이제 뭐 최근에 좀 우울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일론 머스크는 10년 안에 전쟁이 날 것 같다 했고요. 사람들이 그러죠. 당신은 화성 가고 지구에 전쟁이 나게 하려는 거냐? 근데 머스크는 미래 예측이 되게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측한 것이 다 대부분 맞고 있는데 제가 봐도 10년 안에 이대로 가면은 좀 큰 갈등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고 현재 예상을 하는 게 이제 다음 10년 안에 큰 전쟁이 날 땅이 어디냐라고 하면은 첫 번째가 폴란드, 두 번째가 대만입니다. 대만과 폴란드에서 분쟁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담인데 이제 미국은 둘 다 개입 안 할 거다라는 얘기가 현재는 파다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문제에 있어서 가격이 국제 가격이 흔들린다라는 게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유가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사실 오늘 기준으로는 우리가 상당히 좀 해피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은 역사적으로 오늘의 화폐 기준으로 봤을 때 유가가 지금 가장 싼 시기입니다. 지금 달러로 60달러잖아요. 60불, 배럴당 60불인데 이거 엄청 싼 겁니다. 엄청 싼 거. 2008년에 130달러까지 갔었죠. 지금 달러 기준으로 하면은 210달러예요. 만약에 지금 210달러면 여러분 휘발유 값이 3배 비싼 거거든요. 지금보다. 지금 유류세도 별로 안 걷어요. 사실 부담된다고. 근데 만약에 휘발유가 1,700원이 아니고 5,000원이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큰일 나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상당히 운이 좋은 시대를 살고 있다. 수입을 많이 의존하고 있는데 기름값이 매우 싸다. 근데 이게 언제까지 갈 거냐? 높은 확률로 올라갈 겁니다. 곧.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유럽은 에너지 안보에 실패해가지고 큰 곤혹을 치렀는데 제가 이 그래프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이제 어떤 분들은 유럽이 에너지 가격 통제가 안 된 거는 재생에너지 투자를 많이 해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죄송하지만 그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유럽의 소비자 파란색은 소비자 전기고요, 빨간색은 이제 소비자 가스거든요. 세금 이런 빼고 2015년부터 22년까지 변화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네. 근데 계속 그 사이에 재생에너지 늘려갔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랑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근데 전쟁이 터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급등하게 되죠. 그러니까 공급이 불안정해지면 가격은 튀게 돼 있습니다, 무조건. 근데 우리나라는 유럽보다 상황이 더 열악하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외부 변수로 공급이 끊기면은 가격이 이보다 훨씬 더 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한데 이 시기에 우리나라는 그러면 가격이 많이 튀었느냐? 우리는 가격이 전혀 안 튀었어요. 여러분 집에 고지서 기억해 보시면 러우 전쟁 터졌다고 갑자기 전기값이 폭등하고 가스값이 폭등했습니까? 안 그랬죠. 그럼 어떻게 됐을까? 그거를 한전하고 가스공사가 다 흡수한 겁니다. 자기들 적자로. 가스공사하고 한전 직원들은 갑자기 회사가 엄청난 적자가 나니까 월급이 깎이고 조기 퇴직을 당하고 성과급이 안 나왔어요. 얼마나 황당해. 자기 잘못이 아닌데. 근데 정치인들이 국감장에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한전 사장 불러놓고 뼈를 깎는 노력을 해가지고 말이야. 그 가구의 이 전기값을 낮춰야지. 너네 뭐 하고 있는 거야? 참 그거 보고 제가 기가 차더라고요. 이 구조를 이해하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데. 그리고 요즘 이제 기업인들이 수시로 그런 말을 하죠. 산업용 전기가 비싸가지고 기업을 못 하겠다, 외국 가야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한전 사람들이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배은망덕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 이 높은 전기값을 그대로 한전이 다 흡수했는데, 그럼 기업이 이제 와서 한전이 이제 적자 쌓인 거를 좀 만회하고 이제 자기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이제 빚을 갚고 정상화가 되는데 이제 좀 그때 안 받은 그 전기값을 좀 한 10년 분할해 가지고 받으려고 했더니 기업들이 나 못 내겠다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이는 언론 주장은 너무 왜곡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근데 이제 요즘 다행히도 AI 기술이 되게 좋아져 가지고 요즘은 AI한테 이런 걸 물어보시면요, 제가 볼 때 웬만한 전문 기자들보다 훨씬 답을 정확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당으로서 논평을 내시거나 뭐 브리핑을 하시거나 어떤 하실 때 생성형 AI 고급 기능 돈 주고 이제 두세 개 시키셔 가지고 그 답을 비교하시면은 제가 볼 때는 99% 맞다. 그래서 특정 분야에 치우친 전문가에 의존하실 필요 없다. 제가 볼 때는 요즘은 그런 AI를 이용해서 퀵 서치하시고 답을 찾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의 현실을 보면은 우리는 이제 2018년 이후 인당 탄소 배출량은 조금씩 줄고 있으나 이것은 세계적인 기준에 보면 매우 높습니다. 1990년으로 돌아가자는 게 전 세계 목표인데 우리나라는 1990년에 비해서 2.2배 이상 배출을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우리보다 더 많이 배출한 나라는 칠레랑 터키밖에 없습니다. 중국은 여기 이제 표시가 안 되어 있지만 중국은 인구가 워낙 많아가지고 그게 좀 다른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국제기구를 가면은 맨날 의도 터져요. 왜냐하면 한국 너네는 온실가스 배출을 이렇게 늘려놓고 뭐 악당이냐, 뭐 하고 있는 거냐 막 이러거든요. 예를 들어서 영국 절반, 독일 뭐 55% 엄청 줄였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국제기구 현장에 가면은 사실 좀 할 말이 없다.
있다라는 상황. 그래서 이제 정부가 이건 약간 오프 더 레코드인데 정부가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뭐 2035년 석탄 발전 감축 의향을 갖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이런 것 때문입니다. 그런 말이라도 해야 면이 서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국내 어떤 정치 경제 상황 때문에 우리는 그냥 어쩔 수 없이 하선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한국이 얼굴을 두고 다닐 수가 없는 거죠. 외교라는 거는 주고받는 거니까.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우리 당국자도 이게 실행이 어렵다는 것도 알고 그것을 캐 묻는 유럽의 외교관들도 너네가 못할 거라는 걸 알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지만 현실은 이제 상당히 어렵다. 다른 나라들보다 우리는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후발로 경제를 발전시켰고 제조업 중심이고 우리가 인구 대비 제조업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런 걸 다 합쳤을 때 사실 아주 냉정하게 얘기해서 우리나라가 2050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다. 만약에 하면은 지구가 구원을 받을 겁니다. 우리가 하면 다른 나라 다 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의 2050 탄소 중립은 가장 어렵다. 어떤 의미에서 어렵느냐? 일단 뭐 풍부한 에너지가 있으면은 뭘 좀 해볼 수 있어요. 미국은 사실 욕을 먹지만 미국은 탄소 배출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사실은 많이 줄었어요. 10년 사이에 30% 줄었거든요. 왜냐? 석탄을 안 쓰고 미국은 가스를 많이 썼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 그런 가스가 우리한테 있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풍부한 에너지가 없는 우리로서는 탄소 중립은 참 쉽지 않습니다. 또 재생에너지 여건이 우리가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원자력을 하고 싶어도 수도권에 원전을 놓을 수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현실은 참 매우 어렵다. 우리는 어렵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돈으로 환산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년 GDP의 3에서 4%를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 투자의 문제가 뭐냐? 이 투자를 3, 40년 하잖아요. 그럼 그 혜택은 저희의 손자들이 보게 됩니다. 손자. 우리 자식도 아니고요. 손자. 그러니까 보험으로 치면은 내가 보험료 내고 나서 60년 후에 돌려받는 보험이에요. 그런 거는 인기가 없잖아요. 금융상품으로. 그래서 에너지 전환에 대한 그런 국민적인 지지를 얻어내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깊이 들어가면 돈 문제고 장기 투자고 먼 미래에 보상을 받는 거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선택이고 도전이다. 그런 면들을 좀 오늘 설명드렸습니다. 네, 일단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